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문학사를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는 총 4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문학을 어디에다 써, 두 번째 왜 하필 시일까, 세 번째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시 읽기, 네 번째는 음미하는 시 읽기,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학을 어디에다 써 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제가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도 잠깐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인구론, 문송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을 해요. 인문계의 90%는 논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명절마다 왜 흔히 하는 그 어른들의 잔소리 섞인 질문, 취업은 했니? 결혼은 했니?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방어할 수 있는 말이 저 문과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친척들이 그랬구나,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비단 이 근래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약 한 25, 6년 전에 대학에 처음 들어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저는 국문학을 전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그거 하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이런 식의 대답들을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주변 친구들도 혹은 또 뭐 지인이나 선후배들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겠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일만 하고 사냐. 뭔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초점을 두고 일을 해야지. 뭐 과를 선택해야지. 이런 얘기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어국문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그 공부하면서도 시를 써보겠다고 굉장히 막 이렇게 여기저기 깝죽거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국어교육을 또 전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뭐 먹고는 살 수 있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2018년에 이제 계열별 졸업자 취업률 순위라는 게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의과 계열, 공과 계열 이런 데가 7, 80% 이렇게 넘고, 자연 계열도 보통 64, 5% 정도가 될 때, 인문 계열은 뭐 90%가 넘는 정도는 아니지만 취업된 사람이 100명 중에 57명,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는 놀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100명 중에 7, 8명이 일을 하는 것과 100명 중에 5명에서 많으면 6명이 일할 수 있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100명 중에 7, 80명이 일하는 것과 50명, 60명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결국 인문계를 나왔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인문학 혹은 문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인재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못 들으셨으면 앞에 강의를 먼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그래요. 어떤 기술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문학적 사고, 소양, 그리고 기본 상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에 대해서 나는 안 심심한데? 뭐 이렇게 받는 이게 문해력의 어떤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재들을 원한다라는 것은 일단 배제를 해 두고요. 지금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회에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분류를 해볼게요. 글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은 다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고요. 자, 그냥 비문학적인 글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연설문, 기사문, 편지, 뭐 수필, 독후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글에는 비문학적인 글과 문학적인 글이 딱딱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문학만의 다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함축과 운율, 요걸로 내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내는 게 바로 시, 그리고 묘사와 서사로 표현해내는 것이 소설, 그리고 통찰과 사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필, 대사와 지문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희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글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그게 다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문학도 다시 네 가지 장르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학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좀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학이란 사람이 내는 소리로 뜻을 갖고 글로 적고 쾌감을 주며 도리에 합당한 것이다. 이게 율곡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학의 정의입니다. 문학이란 특정한 형식 하에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요건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학에 대한 정의예요. 뭐 개인적으로 이광수,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긴 하겠죠. 어쨌든 뭐 친일 행적 때문에 그렇게 뭐 존경하지는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분이 한 이 말은 굉장히 이 문학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제 기준에서 적절한 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학이라는 건 결국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거움, 교훈, 주제의식, 이런 것들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학이라는 건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래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글, 그리고 문학적인 글, 아까 제가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문학적인 글이야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잘 쓰인 글이 문학적인 글이지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 쓰였으면 문학적인 글이다? 자, 예를 들어서 국화라는 주제에 대한 글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국화, 명사고, 식물, 국화가에 딸린 관상용으로 심는 단연생의 풀, 줄기는 목질성을 띄었고 보통 높이는 1m쯤 됨. 잎은 난형이며 결곽 또는 톱니가 있음. 꽃은 두상화로 테두리는 설상화관, 가운데는 관상화관으로 대개 가을철에 핌. 원예 품종은 수백 종이나 되는데 꽃 빛이나 꽃 모양이 여러 가지임. 관상용 외에 잎이나 꽃을 먹는 종류도 있음. 자, 이거는 국화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죠. 잘 쓰인 글이에요. 국화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게 문학적인 글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보시다시피 이건 사전에서 문학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에요. 그야말로 국화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고 국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잘 쓴 글인데 문학적인 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문학적인 글은 어떤 건가? 보면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자,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는 이 시의 한 구절이에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에요. 국화는. 그리고 그냥 누님도 아니에요. 아주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그런 모든 젊은 날이 이미 한참이나 지나간 뒤에 이제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는 내 누님 같은 꽃. 이게 국화다라고 서정주 씨는 시적 화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다년생의 국화과의 식물과 내 누님같이 생긴 꽃,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글이죠. 자, 그러니까 국화가 어떤 느낌인지 우리에게 더 가슴으로 전달하는 게 바로 문학적인 글인 거고요. 아까처럼 국화는 뭐 다년생의 풀이고 1m고 설상화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우리 머리 이성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문학과 비문학은 결국 머리냐 가슴이냐 요 차이로 이해하셔도 돼요. 어디로 받아들이느냐. 자, 조금 더 설명하자면 문학이 아닌 글에서의 기호는 대상과 동일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상 뭐예요? 국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국화가 있고 여기에 그 국화를 표현한 아까 그 사전에 설명문이 있어요. 그럼 얘는 1대1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대응해요. 그런데 문학적인 글은 어때요? 이 대상을 이 기호가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는 표현으로 국화 꽃을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국화꽃만 아니라 또 다른 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얘를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먹어 버리는 거예요. 동등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유라고 하고요. 함축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문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문학은 돈이 되지 않고 권력을 주지도 않고 명예와도 큰 연관성은 없죠. 물론 일부 성공한 문학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갖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은 정말 이게 어렵고 대부분의 어떤 문학가,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시인 같은 경우는 어디 기고 같은 걸 하면 뭐 신문이나 뭐 이런 데 기고, 잡지에 기고를 하면 시 한 편을 썼을 때 5만 원 정도를 받는다. 조금 저기 하면 뭐 10만 원 정도. 근데 대부분 5에서 7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이 100편을 쓰면 뭐 쉽게 생각해서 500만 원이 되겠네요. 뭐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시 100편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써봤자 뭐 열 몇 편? 다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50편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100편을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연봉이 500에서 700 정도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작가들은 그래서 사이드 잡으로 다른 업을 삼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작가들은 이걸 하는 걸까요? 일단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태초부터 권력이나 명예나 부와 거리가 멀진 않았어요. 중세시대의 문학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확실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파트롱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귀족에게 붙어 사는 식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예술 전반적인 거를 따져봤을 때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에는 우리가 신 혹은 영웅을 찬양을 했어요.
그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뭐 서사시 이런 것들 보면 다 신이나 뭐 어떤 영웅적인 인물의 업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신이나 영웅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간을 노래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노래할 수는 없죠. 이 작가들은 나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귀족, 영주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왕.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떤 문학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은 귀족이나 왕이나 영주를 찬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노래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권력자들을 파트롱이 되어서 이런 예술가들을 키워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종속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층민일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귀족들 옆에서 뭔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는 늘 식객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식객들은 그래요. 칼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쪽에 어떤 기회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문객이라고 해서 시를 쓰고 글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모두 동양 쪽에서는 그래도 아주 대놓고 뭐 자신의 뒤를 봐주는 사람을 찬양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집안에 들여서 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력과 이 어떤 문인과의 관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대면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문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언론들은 약간의 어떤 유착관계를 맺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문학이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 문학은 그렇게 부나 명예, 권력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관계가 변화를 맞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인쇄술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도 뭐 구텐베르크니 뭐 직지심체 의절이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쇄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게 대중적이진 않았죠. 그런데 이런 대중적인 인쇄술이라는 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타자기가 뭐 발전이 되고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점점 문인들은 더 이상 그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아도 됐어요. 왜? 이제 내가 쓰는 글이 상품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1920년부터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쓴 글이 원고료, 즉 돈을 받는 하나의 상품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찬양하지 않아도 더 많은 독자들의 어떤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할 수만 있다면 내가 충분히 먹고 살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게 됐다는 거죠. 자, 문학평론가 김현 씨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문학은 그것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즉 무지를 추문으로 만든다. 문학은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자각하지 못하는 일상의 무딘 의식을 추문으로 만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문학이라는 건
이 문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적인 가치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동굴에서만 살아가는 동굴 사람, 동굴인들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굴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느끼거나 갖지 못하겠죠. 왜? 이게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세계가 이 동굴 아니니까요. 이 안에서 모든 걸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연치 않게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보자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넓은 대지를 보고 높이 솟아있는 숲과 나무들을 보고요. 산을 보고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고 살랑이는 바람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동굴로 갔을 때, 돌아갔을 때 그전처럼 아무런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문학이라는 거죠. 문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이 동굴이 전부가 아니야. 날 따라와봐. 밖에 한번 나가보자. 이 동굴 밖에는 진짜 또 다른 넓은 세상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 혹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사실이 어쩌면 그게 전부는 아니야.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일종의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대리만족,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80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문학 작품을 읽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이 갔던 나라들을 다 하나씩 돌아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책을 읽으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읽다 보면 다른 나라들의 어떤 문화나 풍습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죠. 꼭 문학작품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개서, 여행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만 읽어도 충분히 그런 새로운 세상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문학작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을 때 이 작중 화자가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도 내가 대리 경험을, 대리 만족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결국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 하나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파트 문학을 어디에다 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왜 하필 시일까? 수많은 문학 장르,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희곡도 있는데 왜 시를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문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왜 하필 시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를 바탕으로 우리 문학사를 이해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내가 본인이 제가 왜 다양한 문학 장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시, 소설, 희곡, 수필, 이 네 가지 중에 시를 바탕으로 문학사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문학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학의 어떤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문학이 우리의 일상에 낯설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왜 본 필자는 굳이 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영국을 대표하는 낭만파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시는 거센 감정의 자연적 범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정이 차오르다 못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 그것이 넘쳐나는 거, 그걸 바로 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동양에서 시는요, 말씀언 그리고 절사, 이 두 가지 한문이 만나서 바로 시라는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에서 하는 말, 이게 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유명한 절에 그 주지 스님이라고 하죠. 그 절을 대표하는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쭤봤대요. 스님, 제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실패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자 이 주지 스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 이게 굉장히 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지를 물어봤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질문했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에 대한 답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여기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러니까 산은 산처럼 살고 물은 물처럼 살고 너는 너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너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다. 이 안에 운율과 함축이라는 시의 특성이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운율이 있고요. 그걸 길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짧게 함축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장 시를 잘 표현하는 하나의 예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시는 짧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인 문학 장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기도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제례의식, 그러니까 옛날에 신에게 제사 지내던 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종합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유사에 구지가가 등장하잖아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 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자, 이게 뭐냐면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춤을 췄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미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빙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또 길지 않고 짧게 함축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노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운율이 있었겠죠. 이게 바로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애초에 종합예술의 형태로 존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속시가 바로 이 구지가인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형태를 띄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양에서도 이때 서사시 장르가 유행을 하면서 신 혹은 신적인 영웅을 찬양하는데 이 시가 사용되었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길가메시, 이런 고대 서사시도 있었고요.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권 같은 것들도 대부분 서사시예요. 엄청 무슨 소설보다 더 길지만 이건 시예요. 그리고 고려 후기 이규보가 썼던 동명왕편 역시 이런 어떤 역사적인 위대한 영웅에 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현대에도 이런 서사시가 쓰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표현이 되죠.
그리고 현대에는 대부분 개인의 정서,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서사시는 굉장히 희소한 장르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희곡의 형식을 지닌 극시도 시의 한 갈래지만 현재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정시는 천천히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살펴볼 거니까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표적으로 서사시와 극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대의 서사시는요, 위협, 소녀의 죽음 중의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1930년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던 첫날, 내 집에 오는 길 전차에서 나는 매우 착잡한 소녀를 만났어라. 초승달 같은 그 두 눈썹은 가장 아름다워 그린 듯하고, 포도주 빛 같은 그 입술은 달콤하게도 붉었다. 자, 이게 굉장히 길어요. 서사시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데 그 중에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핏 보면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일기 내지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던 수필 같은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학보단 비문학적일 것 같은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이 안에서의 어떤 함축적인 상징성, 또 이미지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극시 같은 것을 또 살펴보자면요, 가장 대표적인 극시가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거죠. 이 셰익스피어도 사실은 시극, 희극, 그러니까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뭐 4대 비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희곡을 위주로 쓰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극작가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정확한 표현이고, 사람들이 뭐 소설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극작가라는 표현이 어울리고, 이때 당시에 극은 시극을 의미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죽은 듯 참아야 하는가. 죽는 건 그저 잠자는 것일 뿐, 잠들면 마음의 고통과 육신이 따라붙는 무수한 고통은 사라지지.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결말이 아닌가. 그러면 또 꿈을 꾸겠지. 아, 그게 문제로다. 이 세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죽음 속에 잠은 때에 어떤 악몽이 나타날지 생각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 괴로운 인생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가.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극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는 이 문학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갈래예요. 아까 얘기했죠. 종합 예술로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서 문학적인 특성을 굉장히 잘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시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문학적 글은 대상 그 자체를 1:1 대응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을 이렇게 감싸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1교시 때 처음 수업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시는 이렇게 때로는 함축적으로, 때로는 소설보다도 더 구구절절하게 길게 이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를 문학을 설명하는 대표 요소라고 설정을 했고, 이 시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학사를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다양한 문학 작품 이 갈래 중에서 시를 바탕으로 우리 문학사를 설명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시가 문학이라는 갈래를 사실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근현대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시들을 소개하면서 그때 당시의 문학사를 여러분께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3편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에 해당하죠. 지난 시간부터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시는 무엇이고 왜 시를 선택해서 우리 문학사를 정리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런 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가보개혁 이후부터를 우리가 근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대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문학사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894년에 이제 가보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부터를 우리가 근대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908년에 최남선 씨가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썼어요. 잠깐 읽어보자면, 처얼썩 척샤,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태산같이 높은 매,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철썩 척 트르릉 콱. 자, 이 최남선 씨의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최남선 시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이 대표적인 신체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체시라는 건 뭐냐면 이 과도기 단계에 있었던 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의 시는 어떤 거였냐면 시조예요. 시조는 정형시라고 할 수가 있죠. 율격에 맞게 몇 구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 또 행이나 연이나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신체시는 이런 고정적인 형태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던, 그러니까 어떤 자유로움과 개방성을 추구했던 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훗날에 더 발전되어서 자유시라는 게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유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다시 잠깐 볼게요.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자, 이렇게 보면 뭐예요? 3, 3, 5. 3, 3, 5. 3, 3, 5. 2연, 4연, 6연에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 정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 정형된 틀에서 벗어났지만 2, 4, 6행은 3, 3, 5조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데는 뭐 네자, 세자, 네자, 다섯자, 네자, 세자, 네자, 네자, 세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율격,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2, 4, 6행은 아직까지 형태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계몽성을 지닌 주제로 시를 지었다라는 점에서도 완전한 근대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유시로 넘어오면서는 굉장히 어떤 자신의 개인의 어떤 서정을 노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 신체시 때만 해도 시조의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계몽성, 그러니까 약간 내가 지식인이고, 선비들이 보통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식인이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깨우쳐줘야 돼 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19년에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3.1 독립운동이 이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타났던 시가 주요한의 불놀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시뻘건 불덩이가 춤을 춘다. 잠잠한 성문 위에서 내려다보니 물냄새, 모랫냄새,
밤을 깨물고 하늘을 깨무는 횃불이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야 제 몸까지 물고 뜯을 때 혼자서 어두운 가슴 품은 젊은 사람은 과거의 퍼런 꿈을 강물 위에 내어 던지나 무정한 물결이 그 그림자를 멈출 리가 있으랴. 아, 꺾어서 시들지 않는 꽃도 없건만은 가시님 생각에 살아도 죽으니 마음이야. 에라 모르겠다. 저 불길로 이 가슴 태워버릴까? 이 서름 살라버릴까? 어제도 아픈 발 끌면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겨울에는 말랐던 꽃이 어느덧 피었더라마는 사랑의 봄은 또다시 안 돌아오는가? 차라리 속 시원히 오늘 밤 이 물속에 그러면 행여나 불쌍히 여겨줄 이나 있을까? 할 적에 퉁탕 불꽃을 날리면서 튀어나는 매화포 펄떡 정신을 차리니 우구구 떠드는 구경꾼의 소리가 저를 비웃듯 꾸짖듯 아, 좀 더 강렬한 열정에 살고 싶다. 자, 이 주요한 시의 불놀이가 나타났던 게 바로 우리가 3.1운동이 벌어졌던 1919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191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자유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주요한 시인의 불놀이를 보면 그 앞에서 살펴봤던 신체시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일단 이 시는 형태 자체가 산문시예요. 율격이라는 게 전혀 없어지죠. 그래서 일정한 글자, 수, 뭐 이런 걸 따르는 연이나 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형성을 띠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더 내가 선비적인, 지식인적인 측면에서 계몽을 해주기 위해서 좀 무지한 계몽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면 이 주요한 시인의 불놀이 같은 경우는 사랑의 봄은 또다시 안 돌아오는가? 처럼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시들은 이 시처럼 형식적인 제약과 주제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형식, 개인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자유시는 191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1910년 이후냐? 이때가 우리가 을사조약이 일어났던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역사 같은 면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런 현실의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문학 작품이라도 이런 어떤 억압받는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런 열망이 강했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주요한 시는 이런 시를 쓰고 발표를 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25년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자, 이것도 근대적인 자유시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감정이 아주 중요한 소재, 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바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죠.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바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사랑하는 사람과 맞이하는 어떤 이별의 순간 그때 어떤 내 복잡한 마음 그 세상을 아주 원망하면서도 또 그 세상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 축복하면서도 또 내가 그런 내 마음을 참아내야 하는 굉장히 이런 복잡한 마음을 이 시 한편에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건 완벽한 서정시 그리고 자유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1920년대를 대표하는 어떤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24년에 카프라는 문학 동맹이 결성이 되는데, 자, 1926년에 이 카프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어떤 문학사에 막 크게 영향력을 끼치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학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카프를 빼내고 설명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이게 분명히 우리 문학사에 영향력을 끼치긴 끼쳤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 건 또 아니고, 하지만 빼놓을 수는 없는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카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기진 백수의 탄식이라는 시입니다. 카페 의자에 걸터 앉아서 희고 흰 팔을 뽐내어 가며 분화로드라고 떠들고 있는 60년 전의 노서와 청년이 눈앞에 있다. 카페체어 레볼루셔니스트, 너희들의 손이 너무 희구나. 희고 흰 팔을 뽐내어 가며 입으로 말하기는 분화로드, 60년 전의 노서와 청년의 헛된 탄식이 우리에게 있다. 카페체어 레볼루셔니스트, 너희들의 손이 너무도 희구나. 뭐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백수, 우리가 흰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수는 또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을 또 백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섞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학사적 측면에서 이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빼놓을 수도 없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일제강점기를 살던 당시에 몇몇 작가들은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바꿔야 돼 라면서 그런 수단 중에 하나로 사회주의를 손꼽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학사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 비슷하게 뭐 여기서는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또 일제강점기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기진, 박영희, 임화 이런 사람들이 카프 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계는 굉장히 명확해요. 김기진 시인이 백수의 탄식에서 분화로드, 민중 속으로를 외치는 것처럼 시를 시가 아닌 어떤 정치적 표현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몇 작품 뭐 몇 개가 있긴 한데 빼고는 대부분 그 수준이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중들도 이걸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정치적 선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치적 선전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깊게 갈 수도 있지만 대다수 민중에게는 그렇게 가슴 깊이 와닿는 것들은 아니에요. 특히나 그때 당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자면 정말 뭐 먹을 것도 없이 다 수탈을 해가고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선전 같은 게 민중들에게 잘 먹혀들지는 않았죠. 물론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있었는데 대중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호응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검열을 굉장히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카프는 1925년부터 1935년,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 문학사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맞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1930년을 대표하는 시는 정지용 씨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될 겁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카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이 정지용 시인의 아들이 죽고 나서, 이 폐렴으로 죽고 나서 정지용 시인이 그 자신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유리창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모든 문학이 사회주의를 노래했던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서정시는 이미 굉장히 큰 갈래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이 유리창이 아주 개인의 감정을 제대로 노래한 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었어요. 폐결핵으로 죽음을 맞은 자신의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밤마다 유리창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리창에 아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애절한 슬픔, 그리움 이런 것들을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표현을 했죠. 이 표현이 정말로 이상적이면서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리창을 닦으면서 어렴풋이 비치는 게 본인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게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유리창에 비친 어슴푸레한 내 모습에서 아들의 모습이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데 이걸 닦으면서 보이는 아들의 모습 때문에 또 황홀해져요. 이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작중 화자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지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죽은 아들의 모습이 유리창에 이 비치는 순간에 느껴질 감정의 어떤 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감정의 폭풍을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죠. 막 이렇게 터뜨리지 않아요.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 감정에 대해서 더 큰 공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발산하고 터뜨리는 게 오히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선정한 시들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시도 있을 수 있겠고 문단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시는 굉장히 제 주관적인 측면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김영란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도 마찬가지예요. 1934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1930년대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바로 시인이 바로 김영랑이라는 시인이에요.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었고 각종 운동에도 굉장히 능한 좀 다방면의 팔방미인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서도 시의 운율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잘 살펴보자면 이 모란의 피기까지는도 잘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운율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여기서 뭐 어려운 한자어 이런 것들 없어요. 다 우리말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뭐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있죠. 당연히 뭐 한자를 우리말로 곧 옮겨왔을 때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김영랑 시인은 우리말 그 자체의 순수함과 그 운율을 가져와서 시를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 자체에서 특별한 형식, 어떤 형태를 띠지 않아도 운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 우리말을 굉장히 사랑하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또 모란에 대한 그리움이 특히 두드러지면서도 자신의 슬픔을 찬란함과 연결지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정재용 시인의 외로운 황홀한 심사에 견줄 만큼 뛰어난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찬란함과 슬픔, 이게 어떻게 맞닿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지, 이건 정말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란이 피고 지는 그런 슬픔과 그 찬란함을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940년대에 들어와서 국어 말살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쓰여진 시가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 1941년장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을 빼놓고 이 일제강점기의 어떤 시들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1940년대에 들어가면서 일제는 이제 민족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어떤 문화를 존중해 주려는 듯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심화되면서 일본이 굉장히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아예 우리나라의 민족 자체를 말살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국어부터 사라지게 만들자라고 했죠. 그래서 역사를 아주 왜곡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역사 지식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 같은 사람이 한국사를 새롭게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을지문덕, 강강찬, 이순신, 이런 어떤 우리 전통의 위인들을 앞세우면서 애국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제에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어학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한글을 연구하고 강습회를 열고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국어사전 이라는 것을 편찬하려고 공을 들여요. 문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항일 의지를 드러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고, 그 이분이 쓴 서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인들이 저항과 굴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서정주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제를 찬양하는 쪽으로 변절을 하게 돼요. 이광수도 마찬가지죠. 제가 앞에서도 앞에 강의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변절을 했을 때 끝까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고, 이런 어두움과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어두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 자신감, 이런 것들을 표출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서시라는 윤동주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빼놓을 수가 없죠. 264, 이 이름 자체가 이미 264번이라는 수감 번호였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게 대표적인 시인인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굉음을 부지런히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윤동주 시인이 어떤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참회, 이런 걸 통해서 이 어려운 운명에 극복하고
맞서 싸우려고 했다면 이육사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좀 더 나서서 싸우면서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가 오기를 염원하는 형태의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이육사 시인의 광야가 아주 그런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잠깐 보면 까마득한 날에, 그러니까 과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눈 내리고 이게 현재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진 시는 태초에 이 광야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눈 덮인 암담한 현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 먼 훗날에 나타날 어떤 초인에 대한 기대감, 염원, 이런 것들까지 잘 드러나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시인이 지닌 미래에 대한 의지와 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져요. 그래서 1940년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작품으로 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이육사 시인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러다 끌려가서 이름 자체가 264번이라는 수감번호로 자기 이름을 바꿔버릴 정도로 굉장히 어떤 독립에 대한 의지가 투철하셨던 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945년에 우리나라는 드디어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온 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입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오타가 있었네요. 구름이 아니고 구름입니다. 자, 요 시는 어떤 거냐면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말의 특징을 살리고 자연을 소재로 하는 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자연의 심성, 그리고 순수한 인간성, 그리고 자연의 어떤 회복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시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청록파 시인들이에요. 조지훈, 박두신, 박목월, 이분들이 만든 일종의 문학파죠. 특히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는 조지훈 시인의 완화삼이라는 시에 화답하는 형태로 쓰이기는 했지만, 완화삼이라는 시와 별도로 놓고 보더라도 이 향토적인 느낌, 그리고 2연과 5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성과 시적 구조의 안정감을 통해서 이 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를 지닌 서정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소개했던 정지용 시인은 북에 소월이 있었거니와 남에는 모거리가 있다 라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언어, 그리고 우리 정서에 어울리는 가락이 담긴 시를 썼던 시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이 박목월 시인의 시는 가곡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편곡이 되어서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서울 시인이 해방이 되고 나서 북쪽으로 넘어갔고, 남쪽에는 그 김소월이라는 뛰어난 시인과 맞상대할 수 있는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임에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비오는 서역 산만리.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에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걸.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은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그대 하늘 끝 호울로 가신 이마. 자, 이 서정주 시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사실은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시인 중에서 사실 가장 논란거리가 많은 인물이 서정주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시를 잘 썼어요. 뛰어난 예술성, 그리고 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반민족적 친일 행위가 또 극심했어요. 이 아주 두 대립점이 명확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우선 대부분의 문인들은 그의 시가 지닌 예술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다녔던 김춘수 시인이 이제 학교에서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춘수 시인은 내가 서정주 시인만큼 아름다운 언어로 시를 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무의미시라는 장르를 개척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서정주 시인의 시가 예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게 있는 묵직한 시였던 것이라는 건 인정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문학가들, 시인들이, 문인들이 이 서정주 시인을 그렇게 표현은 해요. 인정하는 거죠. 그의 어떤 예술적 역량에 대해서. 그러나 당시 많은 문인들, 이광수, 김동인, 김동완, 주요한, 모윤숙, 노천명, 사람들이 친일행위를 했음에도 유독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건, 다른 시인들보다 문인들보다 논란이 많은 건 그 사람이 굉장히 뻔뻔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후에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친일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니까, 일본이 100년도 못 갈 줄은 내가 몰랐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뻔뻔함이 사실은 그 친일행위 자체보다도 이런 뻔뻔함이 그가 쌓은 문학적 예술성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우리말을 표현을 하면서도 어려운 말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읽히면서도 운율이 살아있고요. 이 시 자체로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이끌어내고 있어요. 눈물 아롱아롱,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이런 어떤 운율의 반복, 그리고 개인의 어떤 서정성까지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훌륭한 시인이지만 이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친일과 뻔뻔함으로 일관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또 이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어떤 역량이 대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작품 자체는 이 시대를 정말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에서 선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1950년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한동안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김수영 시인이 1956년 눈이라는 시를 발표하게 되죠.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자, 광복이 일어난 이후에 1950년에 갑작스럽게 북에서 쳐들어오면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유당과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들의 어떤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의 시는 보통 이런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시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엄청난 현실, 같은 민족끼리 총으로, 칼로, 대포로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겨우 이게 정전이 아니죠. 휴전이 된 상태에서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민중을 짓밟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시대의 대표적인 시들은 저항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 김수영 시인입니다. 이 눈을 보면 젊은 시인들에게 눈이라는 억압에 저항하라면서 기침을 뱉고 가래를 뱉어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뭐냐면 젊은 시인들은 실제 어떤 시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깨어있는 젊은이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눈이 우리를 억압한다. 이 눈이 억압하는 건 언제도 우리가 나왔어요. 이육사 시인의 광야에서도 나왔죠. 이 차갑고 하얀 눈이 우리를 억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이라도 뱉어가지고 이런 눈이 녹게끔 만들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대표적인 풀에서도 바람에 눕고 바람에 울고 또 다시 눕는 풀이 다시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고 웃는다 라고 하면서 이 바람에 저항하는 풀이 결코 눕힌 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저항하자, 맞서 싸워라 라는 권유를 하는 시를 썼다는 거죠. 이런 그의 저항성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더 진하게 드러나게 되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1968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서 그의 시는 거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자, 그리고 1950년대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이 김춘수 시인이 될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1950년대의 모든 시가 저항시였던 것만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모든 시인들이 다 저항시만 쓰고 뭐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중 대표적인 시인이 바로 김춘수 시인이에요. 그래서 꽃의 소묘나 꽃을 위한 서시 등과 함께 꽃의 소묘부에 실린 이 시는 꽃에 대한 기존 통념을 거부하고 무의미했던 대상의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어떤 꽃은 아름답다, 꽃은 어떤 우리의 곁에 있다, 뭐 이런 아름다움, 그 다음에 꽃의 어떤 정감, 정겨움, 이런 것들을 노래했다면, 이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는 꽃이라는 대상이 기존에는 무의미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하니까 이게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어라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무의미시라는 갈래는 단순히 의미가 없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무의미시라는 장르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그래서 사물과 언어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는 일종의 철학적인 사유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념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시인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설명해 내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950년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960년 4.19 이후에 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1967년 작품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자, 4.19 혁명 이후에 저항시의 영역은 더 확대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시류에서 벗어난 새로운 주제의 시가 쓰이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라는 거죠. 그는 이 시에서 민족 분단의 극복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4월 그리고 동학령 곰나루의 그 아우성, 이게 뭐예요? 어떤 기존에 대한 저항, 4.19, 그 다음에 동학운동, 이런 어떤 민족적인 민중운동도 껍데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의지와 열정, 이게 알맹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지, 열정, 이게 알맹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 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북에서부터 가장 남쪽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 흙가슴, 향그러운 흙가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분단된 이것만을 지켜내자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 이게 가장 알맹이다라고 신동엽 시인은 생각을 하고 시로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나 동학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물론 어떤 그런 시대상과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했던 거겠죠. 자, 그리고 김광석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를 또 보도록 할게요. 1969년 작품인데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 가운데 상략하고,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자, 이렇게 어떤 저항시가 주류를 이루던 와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일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있던 시인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어떤 인간성 파괴에 대한 반발을 주제로 삼은 시인도 있었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경제 개발을 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성은 다 사라지지 않았냐, 이게 문제 아니냐 라는 걸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시인이 바로 김광석 시인이고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고 경제 성장되는 거 좋아. 그런데 환경이 파괴되고 이 문명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않아. 이건 문제지 않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시에서 한때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사람들이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살 곳을 잃어버리고 살 곳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상징성마저 잃어버리면서 쫓겨나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69년에 이미 우리가 지금 흔하게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닭둘기의 행색을 묘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이 굉장히 경제 발전에 신경을 쓰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굉장히 짙은 그림자를 남기기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뭐 4.19가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뭐 나서서 데모를 하고 그랬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 발전이 가져오는 어두운 그림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게 바로 이 김광석 시인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시대의 주류가 됐던 게 뭐냐? 이 유신 독재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죠. 대표적인 시인이 김지아 시인 타는 목마름으로 1975년 작품이에요.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가운데 건너뛰고요.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자,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다. 우리가 그냥 봐도 알겠죠.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주제의식을 지닌 시들이 저항시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에도 저항시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또 저항시들이 아주 주류가 됩니다.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를 살펴보면 이 폭력적인 독재 정치 아래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는 남몰래 숨죽여 흐느끼며 남몰래 민주주의를 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유신독재 체제 아래에서 많은 문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문인으로서의 시인으로서 소설가로서 작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맞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 신경림 시인의 농무라는 시 1973년 작품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을 빼고 뒤에 부분만 좀 살펴보자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헤헤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 내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 저항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뿐만이 아니라 이 독재를 통해서 경제를 개발하면서 소외받던 곳이 또 있었죠. 어디예요?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 산업화로 인해서 완전히 소외를 받아버린 농촌지역. 여기가 이제 또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개발과 성장이 주 목표였던 당시 그때 어떤 사람들의 식생활을 책임지던 농민들이 소외를 받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어디서 얻어요? 농민들이 만드는 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막상 이 농민들이 소외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잘 드러난 게 바로 신경림 시인의 농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 안에서 신경림 시인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라고 하면서 이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힘겹게 살았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산업화에 모두 막 눈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소외받았고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단지 한탄과 비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라는 표현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 상황을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한탄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농부의 신명나는 가락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좀 더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극복해낼 것이다 라는 어떤 의지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12 사태와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1979년 박노해 시인은 이후에 손무덤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1980년이죠.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영의 손목이 날아갔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사장님 그라나다 승용차도, 공장장님 로얄살롱도, 부장님 스텔라도 태워주지 않아 한참 피를 흘린 후에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을 갔다. 굉장히 저는 읽을 때마다 슬퍼지는 시예요. 이 개발과 성장의 그림자는 농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죠.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를 발전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대기업들에 초점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설 자리를 잃어요. 그래서 실제 노동자이며 시인이기도 했던 박노해 시인의 손무덤이라는 시는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가족들과 손목 잡고 그동안 계속 못 갔던 이번 어린이날만큼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어린이 대공원이라도 가야지 라고 말하던 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목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장도 공장장도 부장도 자기 승용차에 태워서 가질 않아요. 결국 이 노동자는 어디에 타고 가요? 트럭 짐칸에, 타이칸이라는 트럭 짐칸에 실려서 병원에 갔다는 거죠. 사람이 짐입니까? 트럭 짐칸에 실려서 가게? 그것도 환자인데, 응급 환자인데. 이런 굉장히 처참한 현실을 박노해 시인은 역시 막 분노를 폭발해 가면서가 아니라 담담하게 서술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를 읽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더 큰 충격, 공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자각 같은 것들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12.12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이런 현실이 변하지 않죠. 누구로 바뀌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서 전두환, 대통령 직위를 잃었으니까 그냥 전두환 씨라고 할게요. 전두환 씨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저항시가 또 나타나게 되죠.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1983년 작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쓱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자, 이 시도 마찬가지죠.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각종 규제와 제재가 굉장히 강요됐고 애국심까지 온 나라를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조차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애국가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 애국가가 나오면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장면은 뭐예요? 애국가에 맞춰서 그 화면에서 어떤 갈대숲에서 새떼가 확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비춰져요. 그래서 이 세상 밖 어디론가 얘네들이 날아가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이 참담한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세상 밖 어디론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국가가 어떻게 끝나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면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앉을 수밖에 없죠. 그런 현실을 너무나도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들을 김수영 시인 때부터 이어지며 저항시, 민중시 혹은 참여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박노해나 황지우 같은 시인들이 대표적인 시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89년도 작품 기영도 시인의 대학 시절도 보도록 할게요. 나무 의자 밑에는 버려진 책들이 가득하였다. 온 백양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 사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돌층계 위에서 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총성이 울렸다. 목련철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졌고 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 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그리고 졸업이었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이것도 굉장히 처절하면서도 외로운 심성이 잘 나타난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독재 정권의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들이온 곳은 농민, 노동자뿐만이 아니죠. 이 독재 정권에 가장 처절하게 맞섰던 대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언제나 앞장서서 시위와 데모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기영도 시인의 대학 시절이라는 시에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어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 나무 의자 밑에 버려진 책들이 가득하대요. 왜? 대학생들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나가서 데모하고 싸우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플라톤을 읽고 있는 이 나는 시적 화자의 귀에는 계속해서 총소리가 들렸대요.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은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군대로 끌려갔고 주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를 썼다는 후배가 사실 나 기관원이었어요 라고 털어놓기도 했고, 내가 존경했던 교수가 뭐라고 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침묵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부 독재와 그에 맞서는 학생들의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난 시가 바로 기영도 시인의 대학 시절이라는 시입니다. 기영도 시인은 백야, 안개 이런 시를 통해서도 당시 현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대해서 비판하는 표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영도 시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고 닮고 싶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를 쓸 당시에. 그래서 기영도 시인의 시도 기회가 되시면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어떤 시들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이런 좀 처절한 시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음미하면 좋을 만한 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시간에 갑오개혁 이후부터 전두환 정권 당시까지의 다양한 시들, 그 역사의 흐름에 맞는, 문학사의 흐름에 맞는 시들을 가장 대표적인 시와 작품, 시인과 작품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음미하는 시 읽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2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2년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세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문학사 그리고 역사와 연계지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를 바탕으로 한 문학사 이해하기, 우리 문학사 이해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난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각 시대별 대표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를 시 자체로 느끼지 못하고 외워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시 자체를 좀 음미할 수 있는 것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애정하는 시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음미하는 시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미하는 시 읽기 첫 번째는요, 김종삼 시인의 민간인이란 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자, 간단한 설명은 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 작품 역시 김종삼 시인의 묵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자, 이 김종삼 시인은 이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그런 시인이에요. 이북 출신의 시인이고, 이 민간인이라는 첫 번째 시를 통해서 그런 어떤 탈북한 사람들의 아픔, 탈북 주민들의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의 어떤 바다를 가족들이 몰래 건너가고 있었어요. 물론 이 가족만 타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 가족들이 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밤에 용당포라는 이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을 넘어오던 중에, 배를 타고 넘어오던 중에 영아가, 정말 어린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주변 상황 이런 게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배가 고팠던지 추웠던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쉬나 응아를 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달래는 건 한계가 있겠죠. 아이가 달랜다고 해서 바로 뚝 하고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물에 빠뜨리는,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왜? 이 아이를 빠뜨리지 않으면 그 배에 있던 모두가 북한 군인에게 걸려서 거의 한 99.9%의 확률로 죽게 될 거기 때문에 이 한 생명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몇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이를 희생시킨 가족의 수심, 매우 근심, 매우 슬픔, 그런 마음, 혹은 그 아이를 삼켜버린 바다의 깊이를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중의적으로 시인은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란 작품을 읽어보면 아주 짧은 어떤 한 편의 영화 같은 게 떠올라요. 저는 이 1947년 그 어두운 밤에
북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배 한 척을 마련했겠죠. 뭐 전문적으로 그렇게 태워다 주는, 탈북 주민들을 남쪽으로 태워다 주는 아마 뱃사공, 그리고 그래서 뱃사공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는데, 철모르는, 철없는 어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거기서 많은 부모들이 아마 고민과 갈등과 할 테고, 또 주변에 이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희생시키게 되는 부모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저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묵화라는 시는 이 민간인과는 또 조금 달라요. 이 할머니와 소가 서로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같이 뭐 논일이든 밭일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줬구나 라고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물론 이야기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는 이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상호 간의 위로가 되겠죠. 할머니가 단순히 소를 위로한 게 아니라 소가 할머니를 위로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시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함께 지났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이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두 생명, 할머니와 소가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주는, 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앞에 게 영상이었다면 이거는 그림 혹은 사진의 이미지,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간인과 묵화는 시가 지닌 심상, 이미지를 아주 극대화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추천하는, 음미하는 시 읽기의 첫 번째 시인 그리고 작품들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예요. 읽어볼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이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은 그런 앞에서 설명했던 심상, 이미지의 힘을 역시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건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어 라는 걸 우리에게 전달하는, 회상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찬밥처럼 방에 담겨 엄마를 기다렸던 그런 유년 시절을 내가 이제 와서 떠올려내고 그리워하고 추억한다는 건, 지금의 내가 그때의 어떤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자라났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유년 시절을, 그것도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그 시절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이고, 엄마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런 순간 자체가 축복이다라고도, 축복이고 행복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머니가 뭐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뭐 어머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가정주부셨던 간에 어머니가 뭐 잠깐 어디 볼일을 보러 가셔서 나는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왠지 안 오고 계시는, 그래서 왜 안 오지? 라고 걱정을 하다가 뭐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예상했던 시간을 좀 넘긴 다음에 어머니가 오셔서 더 반가웠던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영도 시인의 작품 이렇게 골라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면우 시인의 빵집이라는 시입니다. 빵집은 쉽게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다. 큰 길가 유리창에 두 뼘 도화지 붙고 거기 초록 크레파스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 집 빵 사가세요. 엄마 아빠 엄마 웃게요. 라고 쓰여진 걸 붉은 신호등에 멈춰선 버스 속에서 읽었다. 그래서 그 빵집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과 집 걱정하는 아이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자세를 반드시 고쳐 앉았다. 몸 만나 봤지만 삐뚤빼뚤하지만 마음으로 꾹꾹 눌러 쓴 아이를 떠올리며. 자, 이것도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시이죠. 그래서 이면의 시인의 빵집에서도 이런 이미지성이 잘 느껴지는데, 붉은 신호등에 멈춰선 버스 속에 내가 있어요. 시적 화자가 있고요. 그리고 동네 빵집 유리창에 그 빵집 아이가 초록색 크레파스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 집 빵 좀 사가세요. 엄마 아빠 웃게요. 라고 이렇게 꾹꾹 눌러 쓴 그런 어떤 한 편의 그림 같은 게, 사진 같은 게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적 화자의 모습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와 겹쳐 보이는 건 역시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아요. 우리 어떤 살다 보면 기억 속에서 한 번쯤 이런 것들을 봐요. 내가 뭐 꼭 버스에 타고 있지 않았어도, 그게 꼭 그 집 아이가 쓴 글씨가 아니었어도, 뭔가 이렇게 가게 앞에 손수, 주인 아저씨나 아줌마나 뭐 그 집 자식들이나 누군가 이렇게 글로 뭐라고 써놓은 것들, 우리가 한 번씩은 길을 가다 보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 빵집은 그런 우리의 경험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이 낯설지 않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시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 이걸 문학에서는 낯설게 하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경험했던 것 같은데 이 상황 자체는 나랑 되게 낯설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와 언젠가는 우리의 기억 속에 맞닿아 있다 라는 걸 떠올리게 만들죠. 낯설지 않은데 낯설고 낯선데 낯설지 않은 것, 그게 주는 감동이라는 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대의 시들은 점점 예전의 어떤 운율성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시를 쓰고요. 그 리듬보다는 이미지, 심상 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시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시들이 그 주제나 목적을 벗어나서 짧지만 깊은 울림으로 여러분께 남아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시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를 바탕으로 한 우리 문학사 이해하기의 모든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시느라 많은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